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주옥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이 팀장님께서 다 해주셔서요. 이 팀장님께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나 제 소개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세 영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영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세 영문학이라고 그러면 들리세요? 네, 중세 영문학이라고 그러면 보통 중세 영어로 쓰인 작품만 중세 영문학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중세의 영국, 우리 영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세 시대는 그 잉글랜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나온 작품도 중세 문학에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국 문학이 있죠. 한국에 한국 문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잉글랜드에는 고프랑스 방언 중에 하나인 앵글로 노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쓴 작품도 중세 문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마리의 내 몸집도 중세 문학에 속하는 거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저희 영문학 하는 사람들이 보는 노튼 앤톨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영문학 전공하셨으면, 영문학 전공하셔서 아시고 지긋지긋한 책이거든요. 이거 들고 다니면 영문과 학생이구나 알아요. 이만큼 두꺼워요. 그게 이제 2권이거든요. Volume 1, Volume 2인데 거기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Volume 5, 6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Volume 11인가 1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마리 드 프랑스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 말은 정전으로 카운트를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와서 가르치려고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마리가 그 영문학 고전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중세 영문학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 소개 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서 마리 드 프랑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지, 그 얘기는 나중에 일단 PPT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구성은 1시간은 제가 그냥 강의를 하고요. 30분은 지리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내가 이거는 꼭 지금 질문 안 하면 잊어먹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으시면 손들어서 그냥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마리 드 프랑스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학자들은 마리 드 프랑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두 가지 의견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문학 작품을 쓴 서양 중세 최고 그리고 최초의 여성 작가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가 사실은 중세 서양에서 링구아 프랑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용어였습니다. 그걸 라틴어를 제외한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는 vernacular. 저는 이제 자국어로 번역했는데요. 다른 프랑스어나 독일어 하시는 분들은 토착어 이렇게도 번역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문학 작품을 쓴 서양 중세 최초 그리고 최고의 여성 작가로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서양 중세 궁정문학 장르 중 하나이자 중세 최고의 짧은 이야기 장르 레를 창시한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평가와 관련해서 앞에 붙는 게 또 있죠. 보카치오 아시죠? 그죠? 보카치오가 뭘로 유명하죠? 데카메론이죠, 그죠?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쓰고, 혹시 제프리 초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캔터베리 이야기. 캔터베리 이야기를 쓴 제프리 초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카치오와 초서가 작품 활동을 하기 200년 전에 이미 이 레 장르를 창시를 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중세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 드 프랑스는 2가지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왜 마리 드 프랑스인가? 제가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요, 이 마리 드 프랑스 논문이 흔하지는 않은데 이게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그런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더 프랑스 이렇게 해서 마치 더 프랑스가
성인 것처럼 surname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the France는 그러니까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Marie de France는 프랑스에서 Marie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Marie from France 그런 뜻이거든요. the France가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부를 때도 지금 보면 Marie라고 부르죠. 왜? Marie는 진짜 자기 이름인데 the France는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연구를 위해서건 어떤 의미에서건. 자 그런데 그러면 왜 Marie de France가 됐을까? 이 여성 작가는 자 기주마르라는 저기 스펠링이 잘못됐습니다. G-U-I-G-E-M-A-R 기주마르라고 하는데 기주마르는 그러니까 뇌 모음집에는요 12편의 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총서시 56형으로 된 총서시와 12편의 뇌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주마르는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이 기주마르인데 그 서문의 이제 일부분에서 마리가 그러죠. 왜 세뇨 그디 머리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listen, Lord, what Marie says 이렇게 되거든요. 머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후들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머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머리가 쓴 작품 중에서 우아집이라고 있습니다. 파블로라고 있는데요. 그 에필로그 쪽에 보면은 Marie et non, c'est with France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빠진 거죠. 라틴어처럼. 그러니까 불어로 번역을 하면은 Je m'appelle Marie, je suis France, je suis de France 이렇게 되죠. 영어로 하면은 my name is Marie, I'm from France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Marie이고 프랑스에서 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6세기에 어떤 이제 그 프랑스 작가가 Marie de France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프레이즈를 이렇게 구라고 해야 되나 이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뒤부터는 계속 이 작가는 Marie de France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름이 성이 플란타제넷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그 당시 12세기 후반의 왕가의 last name 플란타제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Marie 플란타제넷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다음 보면 자 그런데 마리 드 프랑스 그녀는 누구인가? 마리 드 프랑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리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기다 대고 막 토를 달면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네. 제대로 마리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마리의 정확한 신원은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작품 빼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작품 빼고 작품 빼고 작품과 그 다음에 마리의 동시대 작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빼고는요 마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학자들이 계속 몇십 년간 추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11세기 중후반에 마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다수의 귀족 여성,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그런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다수의 귀족 여성이 마리로 이제 추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의 레딩 또는 슈츠베리의 원장 수녀의 이름이 마리였는데 그 마리, 그다음에 헨리 2세 이백 동생에 있는 마리 공주, 물랭의 공작에 있는 발레란 2세의 딸 마리, 그다음에 헨리 2세의 전임자였던 블루아이 스트림을 왕 마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지금도 사실은 프랑스 친구들 중에 마리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귀족 여성들 중에 얼마나 마리가 많았겠습니까?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마리가 아닐까라고 계속 지금 찾고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진짜 이 사람이 마리 드 프랑스라고 그 사람의 last name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마리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신원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거 정도는 저희가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가 새 작품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그러니까 레죠. 그러니까 레인데 S가 붙었죠.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그래서 레 모음집이 됐습니다. 12편의 총서시와 12편의 그 프랑스. 근데 모국어인 프랑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앵글로 노르마너죠. 그러니까 노르마너라는 것은 여러분들 노르망디 아시죠? 노르망디, 프랑스 노르망디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앵글로라는 말은요, 그 잉글리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프랑스가 앵글로 노르만이죠. 그러니까 그 대륙의
인들이 쓰던 프랑스랑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66년에 영국사를 보게 되면 1066년에 노르만 정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어로 노르만 컨퀘스트라고 그러죠. 영국가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영국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앵글로 색슨족들을 저기 왕족이나 귀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위를 다 장악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귀족들 사이 왕족들이 이제 앵글로 노르만어를 쓰게 되죠. 근데 이제 마리가 그때가 1066년, 그러니까 11세기 중반이죠. 근데 머리가 작품 활동을 한 거는 11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그래서 프랑스를 쓰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에 어떤 인플렉션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프랑스 본토 사람들이 그 들었으면 저거는 약간 사투리인데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마치 저처럼 경상도 사람이 서울 와서 영어 아까 이렇게 표준어를 쓰긴 하지만 억양에서 약간씩 드러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첫 번째 왜 몸집, 두 번째는 우화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속 우화 아시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용이 조금 다른 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번역. 그다음 세 번째가 성 파트리치오 연옥인데요. 이건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본인이 번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레 몸집 같은 경우에는요, 헨리 2세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헌정을 합니다. 마리는 이제 고귀한 왕, 노블레 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헨리 2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당시 그 12세기 1150년인가요? 1150몇 년에 이제 왕위를 이제 그러니까 왕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왕이 오르죠. 그 최초의 플란테셔넷 왕가 출신의 영국 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2세에게 헌정을 이제 한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아집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꽁트 윌리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에섹스, 그러니까 영국의 에섹스면 어디겠습니까? 동쪽이겠죠. 그러니까 영국 동쪽 에섹스의 백작인 맨데빌 윌리엄에게 헌정을 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거의 팩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작품 3개를 썼고 이렇게 누구에게 헌정했고 이거는 저희 그 학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 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여기 보면 자, 이걸 먼저 볼게요. 이게 별표되어 있는 거 저기 제가 하는 공부 중에서 보면 마리 프랑스도 있고 아수왕이도 있지만 중세 문자 문화도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요, 당시에 중세 서양의 인구의 9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또 우리는 지금 학교 교육을 공교육을 받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인구의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읽고 쓸 수 있었지만 왕족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그 필사가를 그러니까 필경사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비서를 들여서 쓰게 합니다. 그런 문화였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인구의 90% 이상이 문맹인데다가 플러스로 12세기가 되면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나 프랑스 파리 대학이 생기죠. 하지만 여성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냥 손님들한테 배우는 게 그게 다였어요. 사실은. 물론 예외적으로 튜터를 데려다가 배우기도 했는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귀족이라도 문맹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자기 뭐고 앵글로 노르만 프랑스 하죠. 그다음에 그 라틴어, 왜냐하면 성 파트리치오 연옥을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했다고 했고 라틴어를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화집 같은 경우에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옮겼다고 했죠. 그럼 영어도 안다는 얘기죠. 적어도 트라이링구어 3개국을 했다는, 적어도 3개국어. 그러니까 높은 문해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저희가 이제 주의를 하냐면
12편의 레 모음집에는 12편의 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곳곳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오비드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풀네임 오비디우스죠.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아시죠? 그러니까 그 중세 사람들도 이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많이 좋아했는데 변신은 오비디우스도 변신하고 또 사랑의 치료법 또 있습니다. 이 영향들이 곳곳에서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했을 때 고전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지금 이 동그라미 두 개를 다 합쳐보면요. 저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플란타제넷 왕가, 그러니까 플란타제넷이라는 건요. 프랑스 앙주 출신의 왕족들, 왕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란타제넷 왕가의 첫 번째 잉글랜드 왕인 헨리 2세가 다스리던 12세기 후반에 잉글랜드 왕실과 귀족층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고 자신의 모국어인 앵글로 노르만으로 작품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을 잘 받은 앵글로 노르만 귀족 여성 작가다.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세 줄이죠. 길게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평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최소한 귀족이나 왕족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아서 최소한 세계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성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왕실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거. 네. 자, 그 정도로 저희가 마리를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팩트는 그런데 팩트와 그런 팩트에서 이제 저희가 추론한 결과물은 그러한데 그럼 도대체 마리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제 궁금해지죠. 자, 마리가 도대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나, 아니면 작가로서 어떤 사람이었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락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레 모음집 서문입니다. 서문에서 머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제 책을 읽어볼게요. 제가 노안이 좀 급속하게 심해져서. 하느님으로부터 지식과, 자, 이게 첫 줄입니다. 뛰어난 언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혹시나 책을 갖고 계시면 57쪽입니다. 침묵하거나 숨기는 대신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59쪽이네요. 라인이 28행이요. 이런 이유에서 저도 어떤 좋은 이야기를 쓰거나 라틴어에서 로망으로 번역하는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망어라는 것은 마리의 모국어인 앵글로 노르만어를 얘기하죠. 프랑스어. 하지만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미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음 페이지 60쪽 가면 라인 41이네요. 41에. 그래서 저는 그 레들의 은유를 입혀서 시로 만드느라 종종 밤늦도록 애쓰곤 했습니다. 자, 이거랑 그 다음에 기주마루 서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기주마루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3쪽이네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행운을 시기하여 종종 그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말하고 그 명성에 흠집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이들은 비겁하고 사악한 겁쟁이 개와 같아서 음흉하게 사람들을 무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만둘 의향이 없습니다. 만약 악의적인 비평가나 모략가들이 제가 이룬 성과에 대해 공격하고 나쁘게 말한다면 그냥 그건 그들의 권리인 것이지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화집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우화집 후기에서 마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특히 남성 학자들이 내가 쓴 이 작품을, 이 우화집을 자신들이 썼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식으로 잊히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이 책은 내가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옮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개를 통해서, 이 단락 세 개를 통해서, 이 구절 세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리를 어떻게 보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자의식이 강하죠. 자의식 강하다. 네, 그렇죠. 또 어떤 사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답을 주긴 했는데. 중세 사람인데 굉장히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그렇죠. 그거 뭐라고 해서 이렇게 카피라이트 개념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뭐 저작권. 사실 중세에는 저작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12세기에 저작권 얘기를 해요. 내가 썼는데 왜 내 저작권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건 분명히 내가 썼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썼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예요. 그러는 거죠. 또 글로벌적인 글로벌적이다. 자기 원본을 번역해서 그죠. 그러니까 번역했다는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자유롭게 문화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죠? 코스모폴리탄. 네. 또 어떻게 느끼셨어요? 언어의 재능이 많다. 언어의 재능이 많다. 그죠? 최소한 3개국을 했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3개국 여기 사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남성 작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식을 의식을 하고 자기 그렇죠. 입장에 네, 대해서.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익숙치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 제가 그랬죠. 여기서는 제가 학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학자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수도자들이에요. 수도사들. 그 당시에 대부분의 12세기 중후반이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도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락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크라렉이라고 하면은 다 남성 학자들 얘기합니다. 근데 굳이 남성이라고 안 붙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그렇죠? 남성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좀 약간 경쟁하는 듯한, 그죠? 또 이게 빗장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하다. 그죠? 멘탈 강하죠. 예. 강단도 있고, 그죠? 보통 여자 아니구나. 건들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 들죠.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거를 다 이렇게 제가 종합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세련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보세요. 마리는 작가로서 높은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독자들에게 작품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작가로서 오래 기억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짐작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밤새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최소한 귀족이고 왕족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족 왕족들은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게 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비서들한테 시켰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정말 기부인께서 이 레를 쓰려고 밤을 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귀족인 거는 귀족인 거고, 내가 작가인 거는 또 작가인 거고, 그죠? 엄청난 직업의식이죠. 네. 자, 그러니까 마리는 아마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상당히 꼼꼼해요. 엄청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사본을 통해서 마리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마리가 원래 그렇게 쓴 게 아니라 필사가들 필사하는 중에 그게 실수한 거지. 마리는 절대로 그런 실수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12세기 중세 궁정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마리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정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입 부분에서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중세 궁정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 레 장르를 창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궁정문학이 무엇이,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궁정문학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배경에서 그 레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배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12세기 귀족들이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 중 하나로 자신들이 궁정을 정치적인 중심지이자 세련된 문화적 예술적 중심지로 바꾸게 되면서 궁정문화, courtly literature가 발달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 혹시 제 책을 갖고 계시면 19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9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12세기는요. 여러분들 보통 르네상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르네상스.
문예. 네? 문예부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몇 세기를 보통 르네상스 14세기에서 16세기.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 사실은 그걸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컨트라치온토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 르네상스로 번역하는데 마리가 작품을 쓴 12세기 때는 11세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11세기 르네상스라고 그런 표현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세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이 여러분들 뭡니까? 중세 이퀄 한국의 시대. 암흑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중세 문학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자, 중세라고 하면요, 보통 아주 그러니까 5세기에서 15세기를 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죠, 밀레니엄이죠. 근데 그러면 중세 있고 암흑시대면 그 천년이 다 암흑시대였어? 오 마이 갓, 내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건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참 억울한 게요, 이 그 영어로 표현한 dark age거든요. 암흑시대가. 그 dark age란 표현을 쓴 사람은요, 사실은 중세 15,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9세기 말에서 11세기 중엽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세기 888년인가요? 카롤링그 왕조가 몰락을 하죠. 그 다음에 1040 몇 년인가? 그때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7세가 어마어마한 교회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레고리우스 이제 개혁, 그레고리 개혁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 약 한 250년 정도를 Dark Age, 그러니까 암흑시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5세기에서 10세기 아니면 6세기에서 11세기 얘기하다가 아니야, 우리 그냥 전체 다 5세기에서 그냥 15세기를 암흑기 그냥 Dark Age로 불러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그러면 도대체 몇 세기를 얘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5세기부터 15세기를 다 얘기하는 것이야? 아니면은 보통 이민족들, 그러니까 바바리언들의 이제 그 이동이 있었던 5세기에서 5세기, 6세기에서 10세기, 11세기 얘기하는 것이야? 아니면은 9세 정말 원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작자가 얘기했던 9세기 말에서 11세기 중반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묻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12세기가 왜 12세기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갖게 됐냐면 12세기 그러니까 11세기 말이 되면요, 마침내 이민족들의 침입이 잦아듭니다. 그와 함께 암흑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사회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지적으로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시가 재정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이 생깁니다. 이탈리아에 볼로냐 대학이 생기고 프랑스에는 파리 대학이 생기죠. 그러면서 대학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그 새 지식층이 생겨나죠.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궁정, 귀족이나 왕족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기 자국어로 문예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정문학이 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백그라운드입니다.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줄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거를 좀 더 펼쳐서 보면 그런 사연이 있다는 배경이. 그러니까 궁정문학을 보게 되면요, 종류는 우리가 보통 세 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정시라고 되죠. 쉽게 말하면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리가 쓴 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도 로망스가 있습니다. 슈바우드 로망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서정시가 가장 짧고 가장 긴 게 기사도 로망스고 중간에 낀 게 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레는 서정시하고 서정시에서 기사도 로망스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장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꼭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레는 서정시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로망스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작품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궁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기존 남녀의 궁정 싱스가 우리가 보통 페노모르라고 그러지만 페노모르를 담고 있다는 거 그거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내가 뭐냐? 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궁정시 그러니까 레를 일종의 과도기적 장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오는 서정시 그리고 뒤에 오는 그 기사도 로망스와 비교해보면은 비교해보는 것도 그 레의 특징을 아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 레와 서정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다룬다. 이 외에도 뭐 비슷한 주제들도 또 있죠. 부가적인 주제들. 뭐 예를 들면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부인은 젊고 아름다워요. 그럼 당연히 결혼 생활을 불행하겠죠. 네, 그런 얘기 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레와 서정시에. 근데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서정시는 보면 중세 서정시는 화자가 남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역사적으로 여성이 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쓰고 있는 가면은 항상 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 화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화자가 주인공인데 그 남성 화자가 느끼는 그 짝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마음 그게 주로 서정시의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레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레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기사도 로망스랑 비교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요. 서정시는 주된 그 화자가 남성이고 주인공은 남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레 같은 경우는요. 남성만큼 여성들도 관심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레와 로망스를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 완성된 플롯이 존재한다. 둘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서정시에서 플롯을 찾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그 얘기는 있는데 그 플롯이 완성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로망스하고 레는요. 완성된 플롯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궁정문학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기사와 기부인이 등장인물이겠죠.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로망스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남성 기사 일대기를 느리고 자세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대부분의 몇십 페이지에 달하거든요. 몇십 페이지에서 몇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성 인물의 경험이 내러티브의 중심이다. 이야기 중심. 그 다음에 남성 주인공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이성과 함께, 이성인 연인과 함께 사회를 재편입해서 다음 세대를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집을 떠나서 모험을 하고 자기 배우자를 찾고 거기서 뭔가를 극복하고 그 중에서 뭐 그 용을 물리치거나 악당을 물리치거나 거인을 물리치거나 해서 자기 연인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뒤를 잇는다. 그게 로망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레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남성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성 주인공이 경험하는 특정한 위기나 사건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망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기를 쫓아가요. 근데 레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사건이나 위기에 집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 인물의 선택이 남성 인물의 선택 그리고 경험만큼 중요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이 사회로 재편입하는가 안 한가는 별로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주된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욕망. 뭘 욕망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가 자신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꺼이 그 사회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랑발이라고 아마 5번째인 것 같은데 5번째 로망스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랑발이라는 기사가 이 아스왕의 궁정으로 대변되는 사회를 버리고요.
자기 연인을 따라서 요정 연인을 따라서 아발론이라는 그냥 요정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돌아오질 않아요. 사회를 버려버렸어. 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회는 나를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죽어버려요. 여섯 번째 내가 그게 아마 여섯 번째 맞을 겁니다. 라 주자망이라고 해서 두 연인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10대에 정말 푸릇푸릇한 남녀가 청춘들이 사랑을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 주인공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이걸 막 heartbroken이죠. 너무 상심해서 그냥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둘이 한 달 한씩 같은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 왜? 자기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로 대변되는 사회가 자기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죽어버리든지. 전혀 다르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미 이거는 말씀드렸는데요. 레 몸집에는 총서시와 12편의 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요. 할리 978 필사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의 레는요. 5개의 필사본에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영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할리 978 필사본에만 유일하게 12편이 다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았고 저도 할리 필사본을 그 원본으로 삼아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주마르는, 두 번째 에키탕, 르 프란스 클라버의 왕과 두 여인인 요넵, 나이팅게일, 르롱, 불행한 자, 인동덩굴, 엘리드. 그 중에 11번째, 여러분들 트리스탕 이졸드 얘기하시죠? 그 얘기가 11번째 인동덩굴입니다. 그러니까 인동덩굴이 인동초 있죠? 이게 막 이렇게 뽀여서 올라가는 거, 향기 좋은 거. 이제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트리스탕 이졸드의 그 전통에서 이 마리의 인동덩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필사본의 할리 필사본의 첫 번째 첫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총서시와 기주마를 시작하기 전에 있죠. 할리 필사본은요 사실은 재미가 없는 필사본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갖다 채색 필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중세에는 채색 필사본도 많은데 이 할리 필사본은요 재미가 없습니다. 다 그냥 글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 되게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재미는 뭐냐면 작품이 바뀔 때마다 저렇게 큰 글자 있죠. 저 하나씩 이렇게 그냥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원본이랑 이렇게 필사본이랑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막 페이지가 넘어가서 막 헤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그림이 들어가면 엄청 비싸지죠. 또 필사본이. 여러분들 중세 필사본은요 말 그대로 필사한 거죠. 손으로 쓴 거죠. 어디다 썼습니까? 양피지에 썼죠.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나 아니면 송아지 가죽에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필사본 하나가 나오려면 양우리 5개를 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책 2권을 놓고요. 책이라고 했을 때는 필사본 2개를 놓고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죠? 네, 그만큼 비싸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오아집입니다. 마리가 3작품을 남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오아집, 세 번째가 성 파트리치오 연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아집이에요. 오아집의 시작 부분인데 제작된 연도는 지금 보시면 1285년, 1290이니까 13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가 죽고 나서 한참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지금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거 소장돼 있는 곳은 비블리오텍 라스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국립 도서관 중에 프랑스 국립 도서관 중에서 아르스날 도서관이 소장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채색 필사본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lluminated manuscript이라고 하는데 채색된 필사본.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저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게 원래 필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로 추정되는 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 드 프랑스라고 영어든 뭐 프랑스어든 우리말은 모르겠으면 있는지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넣으면요 이 이미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우아지돼서 그 첫 페이지인데 마리가 저렇게 작업한 게 아닐까라고 있는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왔었죠. 이건 약간 확대한 이미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보세요. 여성이 앉아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재밌는 건 양손에 뭔가를 들었죠. 지금 이게 펜이 이게 지금 양피지죠. 그다음 이게 펜이고요. 이게 나이프입니다. 틀렸을 때 긁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필사본이 양피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종이하듯이 이렇게 휙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 긁어내고 거기다 위에다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양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재밌죠? 그걸 알고 보니까. 또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레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가 어떤 레에서 12편의 레에서 마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보면 책을 갖고 계시면 음, 23쪽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내 모음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러니까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주마르에서 마지막인 엘리지까지 사랑을 하지 않는 인물들은 없어요. 다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연인에서는요, 10대의 푸릇푸릇한 그 중딩들의 사랑이고요. 근데 마지막 엘리직에서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정실 부인이 있는 남자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고뇌하는 그런 내용이 엘리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다른 종류의 사랑을 마리가 보여줘요. 1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 있으면 마리 레모즈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리가 사랑을 정의를 하는데요. 일단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몸 안에 난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상처. 또는 다른 말로 고통.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거기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주마르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몸 안에 난 상처라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 병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그건 자연에서 오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사랑을 하찮게 여기죠. 상스러운 호색가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바람둥이 짓을 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단지 어리석음이고 사악함이고 색욕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가 사랑을 이렇게 상처 스타시 고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주마르부터 엘리디까지 고통을 안 받는 연인은 없습니다. 다 나름의 고통을 겪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재밌는 건 마리는 그래 여기서 보면 나오죠. 이 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병이다라는. 재밌는 건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사랑은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사병은 특히 그중에 상사병은 진짜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병은 자연에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많은 인물들이요. 많은 주인공들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작품 기주마를 보면은 기주마루 같은 경우에는요 기사인데 이 사람은 흠이 안에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 뛰어난 기사인데 흠이 안에 있는 거냐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짝을 만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 연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결국 자연에서 오기 때문에 자연 섭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는 사랑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말 마리에라고 돼 있죠. 말 마리에 그러니까 잘못 결혼한 여성들 뭐 이 정도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 마리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사랑의 어떤 그러니까 사랑이란 주제를 좀 이렇게 겹치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겹치지는 부분인데 이게 12편 중에서 첫 번째 기수마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7번째 요넥 그다음에 9번째 밀롱 11번째 인동동굴 정도가 보통 우리가 말 마리의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결혼한 여성들이 나오는 그러한 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결혼했냐면 남편은요 돈도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부의 3배에서 5배 정도 많아요. 상상이 되세요? 자기 아버지 뻘은 뭐 흔한 거고 할아버지 뻘하고도 결혼을 해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젊고 아름답고 똑똑해요. 그럼 이 두 커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겠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거기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기주마르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기주마르의 연인이 되는 그 귀부인이 말 마리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남편은 지체 높은 집안 출신 권력자예요. 하지만 나이가 아주 많고 질투심도 엄청나요.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성벽 안에 저를 감금하고 있어요. 출입구라고는 하나뿐인데 늙은 사제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신께서 그를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기를. 저는 밤낮으로 여기에 갇혀 있어요. 자, 요네기도 나옵니다. 요네기에서는요 마리가 직접 그 커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묘사를 합니다. 이 영주는 많이 연로했는데 큰 유산을 소유했기에 후사를 볼 요량으로 부인을 얻었어요. 자신의 뒤를 이어줄 후계자 말입니다. 이 부유한 영주에게 시집을 나가시는 지체 높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지혜롭고 교양 있고 대단히 아름다웠어요. 영주는 빼어난 외모 때문에 그녀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있죠. 공통점. 또 잠깐만요. 근데 이 사랑이란 주제와 그러니까 마리가 이 말 마리의 그룹을 사랑이란 주제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사랑 플러스 불륜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보세요. 말 마리에 결혼 생활이 불행하긴 하지만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이 아닌 미혼 남성, 자기랑 나이가 같은 자기 또래 미혼 남성 기사랑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건 불륜이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불륜이라는 주제가 마리 작가의 내 몸질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12편 중에서 8편이 불륜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마리의 태도는요. 마리는 절대로 불륜이라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불륜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재단을 하지요. 근데 마리는 작품 안에서 내 작품 안에서 절대로 이게 불륜이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대로 결혼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관계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건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이렇게 작동하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있으면
이 둘이 서로 진실하고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를 들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에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마리아는 가차 없어요. 어떻게 가차가 없냐면 결국 죽게 만들어요. 접근 끝에.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기주마루 그다음에 요네 그다음에 인동덩굴 그다음에 하나가 밀고 이 정도 보통 얘기하는데 마리아에 나오는 여성들은 다 행복한 결말을 맞아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신실했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키고 그게 기준입니다. 사랑을 절대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했지만 다 행복한 결말을 맞게 해줘요. 재밌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불륜인데 엄연히 불륜인데 그래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논리적이지 그렇게 결론이 나요. 재밌습니다. 그래 보면 마리아가 참 마리아 프랑스라는 여성이 참 똑똑한 여성이네. 천재네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봤죠. 사랑과 관련해서 연관된 주제를 마리아와 불륜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큰 주제가 뭐가 있냐면 어떤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supernatural, magic이나 어떤 supernatural한 그런 어떤 force라든지 그런 존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어떤 바 12편 중에 6편이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보면 중에서 뭐 뭘 볼까요? 기주마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개만 예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마치고 저는 말을 제 말을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주마르를 보면요, 인간의 말을 하는 암사슴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주마르는 10대에 뛰어난 기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주마르가 그 기사 자기를 받고 나서 기주마르를 이긴 기사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사슴 사냥을 하러 갑니다. 사슴 사냥을 하러 갔는데 보통 중세 귀족들이 즐겼던 사냥은요 수사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그죠. 그러니까 뿌리 달린 사슴이에요. 뿌리 달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사슴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슴을 봤는데 그게 하얀색에다가 새끼를 거느렸어요. 근데 뿌리 달렸어요. 어미 사슴임에도 불구하고 암사슴임에도 불구하고 뿌리 달린 거예요. 이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일단은 새끼를 거느린 어미 사슴 절대로 사냥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그리고 어미 사슴인데 뿌리 달렸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사슴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주마르가 물러났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어떤 본능적인 그런 반응을 무시하고 활을 쏴요. 그래서 사슴을 맞춥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슴을 맞고 활이 튀어나와서 자기 허벅지를 관통을 해요.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사슴이 쓰러지고 그 옆에 바로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사슴이요 죽어가면서 인간 말을 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인간 말을 하면서 저주를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책을 갖고 계시면 71쪽입니다. 상처 입은 암사슴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이런, 나는 죽는구나. 당신, 나에게 상처를 입힌 기사 양반,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요. 어떤 명약도 당신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요. 어떤 약초, 어떤 풀뿌리도, 어떤 의사, 어떤 약도 당신 허벅지에 난 그 상처를 취하지 못할 것이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겪을 연인만이 오직 당신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요. 이제까지 그 어떤 여인도 겪어보지 못한 괴로움과 고통함을 그녀는 감당해야 할 것이요.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들이 그만큼 고통스러울 것이요. 당신들의 사랑은 고금의 연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연인들에게도 경이로움이 될 것이요. 평안히 쉬고 싶으니 그만 가시오.
head off. 그렇죠. 이렇게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말에서도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뭘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 거 볼까요? 매기사. 요넥이 보면 매기사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사실 요넥이란 그 제목은요. 이 요넥은요. 아들 기사의 이름이고요. 내용은 요넥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는요. 말머리예요. 즉 뭐예요? 결혼 생활이 불행한 젊고 아름다운 기종 여성이죠. 근데 어느 날 한탄을 해요. 자기 신세를 두고 한탄을 하고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음. 234쪽입니다. 혹시 책을 갖고 계시면요. 비탈에 빠져 한숨 짓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했어. 내가 태어난 것은 큰 불행이야. 내 운명은 너무도 가혹하고 이 탑에 갇혀서 죽기 전까지 결코 나가지 못할 거야. 이 질투심 많은 늙은이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나를 이렇게 큰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지? 그런 제정신이 아닌데는 어리석기까지 해서 배신당할 거라 항상 두려워하지.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옛날에 이 나라에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모험을 찾곤 했다는 말을 나는 종종 들었어. 기사들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찾았고 기부인들은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능력 있고 용감한 연인들을 찾았었지. 오직 그러니까 기부인들만이 연인을 볼 수 있었기에 비난받을 일도 없었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일어났다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이제까지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면 전능하신 하느님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저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창문 틈으로 큰 새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새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는데 발에는 끈이 묶여 있고 대여섯 번 털갈이를 한 매처럼 보였어요. 매는요, 이 새들도요, 중세 사회는 상당히 위계가 있죠. 사람만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도 위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는요,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귀족이나 왕족에 대한 새예요. 그러니까 매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새는 부인 앞에 자리를 잡고는 얼마 동안 그렇게 있더니 부인이 유심히 바라보자 잘생기고 기품 있는 기사로 변신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날아들어와서 날아나가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왕국이 있고 이게 보통 이게 왕국이 아니라 모든 그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 금은으로 지장이 되어 있고 막 진짜 페어리테일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기사가 죽고 요넥이 나중에 이 부인이 그 요넥 아들을 임신하고 그다음에 요넥이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이 그 어머니의 남편을 죽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막장 같긴 한데요. 근데 막장이 사실은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본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어떤 마법적인 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장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